이번 시간에는 이 교학사 교과서 6장의 7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예, 먼저 받던 나라에서 아마 먼저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뭐 대한민국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만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부른 돼지가 된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각종 뭐 문화, 체육, 특히 뭐 한류 같은 거는 아시아권에서 머물다가 요즘 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정말 이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이 교학서 교과서가 좀 잘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장을 갖다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큰 자부심을 갖다 느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야 뭐 우리 강윤 교수님이 워낙 국제관계나 뭐 이런 부분도 밝으시기 때문에 또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7장 오늘은 그 국제적 위상의 향상,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의 향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상당히 그 선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은 가난과 전쟁으로만 기억되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남아져 있어요. 놀랍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사람들과. 그런데 60년대가 지나면서 경제 발전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되고 70년대에는 이제 고도 성장 시기로 들어서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현재는 그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이자 기술 강국이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대중문화 또는 그 고급 문화가 아주 그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서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이렇게 고르게 급성장을 한 경우는 그 세계사에 있어서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가 이 6단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세계에 기여를 하고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이 되고 아주 그 매력적인 국가가 되어야겠다. 뭐 그런 그 얘기를 드리는 그 차례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고도 성장을 하게 되죠. 고도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1996년 그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G20 그러니까 세계 그 20대 선진국을 이제 G20라고 하는데 이 G20의 의장국이 돼서 이 G20 정상회담을 그 서울에서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에서 이제 손꼽히는 그런 그 발전된 국가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세계,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 얘기로 이제 그 하나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데 교통통신의 발전, 이제 세계 체제의 등장, 여러 그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제는 한국이 이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한국이 선진화되면서 세계 최빈국이자 그 개발도상국인 대한민국이 그 선진화되면서 세계 빈곤국을 지원을 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일에 그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1950년대 한국은 그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적과 같은 경제 발전을 통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 문구를 보다 보니까 며칠 전에 아주 좋은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최상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로 그 제목도 바로 요 문구와 똑같은 제목의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그 정리한 책이
나남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책을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점,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겠죠. 그 다음에 국제 평화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게 군사력만 갖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닌데, 이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다 갖게 되니까 이 두 개를 가진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그 세계 그 평화 유지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국가로 그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국제 분쟁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을 해서 테러와 반인간적인 전쟁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그 세계에 기여를 하고 있는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2페이지 한국의 평화유지 활동과 원조에 관한 아주 자세한 그 내용과 지도, 그 다음에 도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국제적인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93년에는 내전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지역이었죠.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을 했고, 이후에도 레바논, 앙골라, 동티모르 이런 곳에 평화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에 일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6.25 전쟁 때 이제 외국의 여러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답할 그럴 차례다. 그런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국제 원조를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원조를,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인데 이제는 해야 되니까 좀 잘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1991년에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을 설치를 해서 이 코이카는 정부 차원의 무상 원조를 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조를 하고 세계적인 평화유지에 평화유지군을 파견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 거 더하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한국의 문화의 융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가 서울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것을 치러내면서 이 하계올림픽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이어 올 평창 동계올림픽도 또 이런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다가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한국의 노래, K-팝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게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아시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미주, 유럽, 남미 이런 지역에서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중동 지역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만족을 하게 되면 이제 금방 또 사그러들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좀 더 이 보편적인 그런 인기를 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가진 재능, 이게 있습니다. 이 전통문화에서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그런 재능이 있고, 이것만 가지고는 또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신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가졌다. 바로 서구 문화가 이제 근대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에 그냥 함몰되는 게 아니라, 서구 문화를 또 배척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한국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문화와
사실 그 고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문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 수용으로 해서 자기화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난 성과가 바로 한국 대중문화의 그 성공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뭐 클래식과 같은 그런 고급 문화에 있어서도 물론 이 한국인들의 그 활약이 그 세계적으로 뭐 눈부십니다. 그래서 한국은 문화적으로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개척하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을 한 그런 밑바탕이 있었고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세계가 된 데서 세계와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대한민국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개인의 창발성이 생기게 되고, 반면 북한은 그게 안 되니까 북한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보다 더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개인의 창발성이 발휘가 될 수가 없는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전이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의 개인은 자유로운 가운데 개인의 창발성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것을 또 우리의 것으로 소화를 해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에서 통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질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교육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 역동성이라고 하는 게 자유와 창의가 가능한 개방적인 체제가 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없었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는 뭐 외국의 문화가 범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케이팝은 성공을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서구 문화가 범람을 하고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를 않았고,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아주 개방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화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다른 교과서, 일부 교과서의 설명은 사실 앞뒤가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개방성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는 글로벌한 시장을 상대로 한국의 감수성이 다른 세계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응용을 해서 우리화해서 해내는 능력이 또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문화에 대한 감수성,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스포츠, 뭐 예술, 뭐 이런 면에서 한국인들의 활약이 상당히 눈부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선도하는 나라,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선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훼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의 아주 부정적인 면만을 들춰내면서 갈키고 또 그런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하루아침에 불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실패한 역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학서 교과서가 마지막으로 또 다루고 있는 것은 한인 디아스포라와 교민 정책입니다. 원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거점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이 특수 명사였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명사화돼 가지고 그냥 어떤 민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한국인들도 전 세계로 퍼져나왔기 때문에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와 교민 정책. 그 해외 거주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반도 총 인구의 10%인 약 700만 명 정도가 해외에서 지금 그 활동하고 있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런 그 디아스포라는 뭐 조선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주와 연해주로 그 이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 왕조가 그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주는 못했는데 기근 때문에 이제 그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를 했고, 대한제국 시기 역시 뭐 조선 왕조 시기지만 이제 그 황제의 나라로 이제 그 바뀌면서 대한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하와이로 이주를 한다든가 뭐 멕시코로 이민을 한다든가 하는 그 대한제국 시기에 그 이주도 있었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그 많은 그 해외 이주민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0만 명 정도의 한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것으로 추산이 되고, 그 중에서 무려 210만 명이 그 일본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 많은 그 한인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거기에 남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60만 명 정도가 일본에 그냥 남아 있었다라고 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1962년 2월에 그 해외 이민법이 제정이 되면서 정책적으로 이민을 그 추진을 했고, 그 대상은 남미였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의 그 여러 나라들로 그 이민이 이루어졌었고, 65년부터는 그 미국으로의 그 이민이 그 본격화가 됐고, 60년대 중반에는 그 서독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이 일부가 거기에 그 남으면서 그 독일 지역으로의 그 이주가 그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또한 그 1980년대 이후에는 그 세계화의 그 영향으로 다수의 한인들이 그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그 해외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 그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재외동포 재단법을 그 공포를 해가지고 외교통상부 산하에 그 재외동포 재단을 그 설립을 97년에 했습니다. 이 재단의 그 설립 목적은 재외동포들이 그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 구간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그 전 세계에 그 퍼져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저의 교학서 교과서 그 현대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